8개월 뒤면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었습니다. 평범했던 그 집에 피로 얼룩진 밤이 찾아왔습니다. 범인은 외부의 괴한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의 시어머니였습니다. 만삭의 며느리와 뱃속의 태아, 자신의 손주까지 숨지게 한 그녀. 2013년 대구. 판결문 속 기록으로 그날을 따라가 봅니다. 시계추를 2008년으로 되돌려 봅니다. 장남과 며느리의 결혼. 시작은 모든 가정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하고 축복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의 이면에는 시어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우울증이라는 독버섯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1990년부터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상태였습니다. 1990년 A병원, 2011년 B병원. 그녀의 삶은 병원을 드나드는 긴 터널과도 같았습니다. 다들 나를 보고 웃지만 내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어. 그 긴 시간 동안 병원 처방전이 내 인생의 성적표였지. 남들은 나를 평범한 노인이라고 하지만 내 안에는 매일매일 폭풍이 불어. 이제는 며느리까지 나를 멸시해. 내가 애를 봐주는 게 당연하다고? 내가 무슨 하녀야? 나를 지워버리려는 그 아이의 눈빛. 그 오만한 태도를 나는 견딜 수가 없어. 시어머니에게 육아는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노동 그 이상이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첫째 손주를 5년간 돌보며 그녀가 겪은 것은 육체적 피로를 넘어선 영혼의 탈진이었습니다. 이제는 좀 쉬고 싶다는 그녀의 간절한 외침은 둘째 임신이라는 소식에 묻혀버렸습니다. 아들 부부에게는 기쁜 소식이었겠지만 시어머니에게는 자신의 마지막 탈출구가 봉쇄당하는 절망의 선고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맞벌이라 어쩔 수 없잖아요. 첫째도 너무 잘 봐주셨는데 둘째까지 어머니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당장 아이 봐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저희가 더 잘할게요. 제발. 어머니 아니면 안 돼요. 너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이지도 않니? 5년이야. 내 젊음의 일부를 너희를 위해 다 쏟아부었어. 이제는 내 삶을 살고 싶다고. 왜 너희는 너희 행복을 위해서 내 남은 생을 착취하는 거니? 내가 너희의 하녀니? 고부 갈등은 극으로 치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와의 사소한 마찰. 예를 들어 TV를 보고 있는데 TV를 끄거나 말을 대꾸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멸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우울증은 2013년 초부터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피해 망상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그녀는 스스로를 버림받은 존재로 규정했습니다. 며느리가 TV를 끄는 사소한 행동 하나, 지나가는 말투 하나까지 모두 자신을 향한 공격이자 무시로 해석되었습니다.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요즘 많이 예민하신 것 같은데 제가 뭘 더 잘해드리면 될까요? 아이들이 어머니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며느리의 선의조차 시어머니에게는 가식으로 비춰졌습니다. 갈등의 늪은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파멸의 구렁텅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 3월 13일 시어머니는 해서는 안 될 생각을 굳혔습니다. 며느리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고, 그리고 뱃속의 손주까지 모두가 함께 사라져야만 비로소 이 고통이 끝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범행 당일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연기했습니다. 오전부터 그녀의 마음은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녀는 병원에서 처방받아 모아둔 수면제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해 첫째를 데리러 집에 올 시간을 계산하면서 말입니다. 20년. 내 인생을 이 집구석에 다 버렸어. 어머니라는 그 말 한마디에 넌 아들을 뺐고 내 시간도 갉아먹었지. 그래, 내가 미친년 해줄게. 오늘 이 지옥 끝낼 거야. 너도 나도 뱃속 그 짐덩이까지
오늘 여기서 다 사라져! 마지막 식사야. 이것만 마시면 모든 게 편해질 거야. 너도, 나도, 그리고 태어날 아이도 고통 없이 보내주는 게 나의 마지막 잡이다. 오후 7시경 며느리가 퇴근하여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저녁으로 국수를 차려주마. 며느리는 고마운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가 마시게 될 국물에 무엇이 섞여 있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어머니가 해주신 국수 먹고 힘낼게요. 둘째도 어머니 닮아서 예쁘게 낳을게요. 며느리는 맛있게 국수를 먹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정성껏 갈아 넣은 수면제 2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밀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연민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고통을 끝내겠다는 비틀린 확신뿐이었습니다. 잠들었구나. 이제 너도, 내 뱃속의 아이도, 나도 다 같이 가는 거야. 이 지겨운 세상, 여기까지만 하자. 너희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녀는 안방에 있던 스카프를 꺼내들었습니다. 잠든 며느리의 목에 스카프를 감고 있는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만삭의 며느리는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뱃속의 태아와 함께 싸늘한 주검이 되었습니다. 범행 직후 시어머니는 자신이 쓴 유서를 남기고 소주 2병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을 스카프로 졸라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잠시 후 퇴근한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마주한 것은 꿈에 그리던 행복한 가정이 아닌 세상이 무너져 내린 듯한 지옥도였습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아니 어쩌면 비극적으로 시어머니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들이 발견하고 신고한 덕분에 대구 달서 소방서 구조대가 그녀를 살려낸 것입니다. 응급실로 실려가던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참회도 사죄도 아닌 자신의 비틀린 피해 망상이었습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여전히 환청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건은 법정으로 향합니다. 그녀의 정신 상태는 정말로 심신미약이었을까요? 아니면 악마의 가면이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1심과 2심 판결문이 내린 서로 다른 운명적 판결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검거 직후 시어머니는 경찰서 바닥을 뒹굴며 기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며느리를 살해할 때는 그토록 치밀하게 수면제를 갈아 국수에 타는 계획성을 보였던 그녀가 수사관들 앞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듯 행동했습니다. 그녀의 광기는 단순한 연기였을까요? 아니면 20년 우울증이 만들어낸 파멸적인 발작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법정이라는 차가운 공간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졌습니다. 경찰 조사실, 범행 직후 그녀가 털어놓은 범행 동기는 기가 막힐 정도로 사소했고 또 소름 끼치도록 비극적이었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골마온 병증이 단 하나의 사소한 트리거를 만나 파국으로 치닫는 과정을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정중한 어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부터 며느리와 성격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고 또 참으며 살았는데 한 달 전인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제 허락도 없이 TV를 꺼버리더군요. 그 순간 제가 이 집에서 철저히 멸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비참했어요. TV를 끄는 사소한 행동 하나가 그녀에게는 생존을 부정당하는 거대한 폭력이었습니다. 억눌렸던 우울증이 폭발한 그날 이후 그녀는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그 뒤로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혼자 죽으려고 5번이나 목도리를 쥐고 시도했어요. 그런데 죽을 수가 없더군요. 그때였어요.
죽으려 할 때마다 귓가에 이상한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혼자 가면 안 된다고, 며느리와 같이 죽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요. 그래서 며느리와 같이 죽으려고 한 거예요. 이것은 살인자의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20년의 투병 생활이 만들어낸 자살 충동이 타살 망상으로 변질된 파멸의 고백이었습니다. 살인은 범죄가 아닌 환청이 시키는 동반 구원의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이 범행 준비에 치밀함을 집요하게 묻기 시작하자 그녀의 모습은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무서워요. 누가 나를 조여오고 있어요. 며느리가 나를 멸시해. 나를 죽이려고 해. 내가 살려면 죽여야 해. 그래야 끝나요. 내 머릿속에서 자꾸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경찰서에서의 기이한 행동들. 과연 이것은 우울증으로 인한 진정한 심신미약일까요? 아니면 형량을 줄이기 위한 연기일까요? 이 물음이 바로 법정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매우 냉정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진 병원 진료 기록들, 그리고 범행 당일의 행적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1심 재판부. 피고인은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의 계획성을 보라. 알약을 가루로 만들어 며느리가 모르는 사이에 국수에 타서 먹이고 범행 후 유서까지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당시 진료했던 의사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의 동생은 피고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한다. 정신진 질환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1심의 단호한 선고, 징역 20년, 살인죄와 부동의 낙태죄를 동시에 저지른 죄값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시어머니 측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고 항소심 재판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사건을 재조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20년 투병 기록, 그리고 정신감정 결과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2심 재판부.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 계획성에만 주목하여 심신미약을 배척했다. 하지만 우리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보인 기이한 행동들에 주목한다.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우울병 에피소드 상태였으며 범행 당시 판단력 장애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0년의 투병 기록.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곧 태어날 손주에 대한 부담감이 겹쳐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한다.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한다. 징역 17년. 1심보다 3년이 줄어든 형량.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심신미약이라는 이름으로 감형을 해준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재판부도 이를 의식했던 것일까요? 판결문에는 이례적으로 각주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판결이 아니라 사회를 향한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2심 재판부.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이상 살인죄와 부동의 낙태죄를 합친 권고형의 상한은 징역 16년이다. 본 재판부는 이를 넘어선 17년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반인륜적임을 분명히 하였다. 법정은 죄의 값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판결문 한 장이 세상의 빛조차 보지 못한 아이와 차갑게 식어버린 며느리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숫자로 치환된 형량 뒤로 남겨진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무너져 내린 폐허 속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살인죄에 대한 처벌을 넘어 우리에게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20년이나 방치된 고통을 우리는 왜 끝까지 보지 못했는가? 비극의 전조를 알리는 구조 신호를 우리는 왜 그저 가족 간의 일로 치부하며 외면해 왔는가? 누군가의 고통이 임계점을 넘어 파멸로 향할 때 우리 사회가 내밀어야 했던 손은 과연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장례식장에서 누가 나한테 힘내라고 하더라.
힘내서 뭘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내의 머리끈이 세탁기 안에 있었어. 돌리다만 빨래 속에 아내가 마지막으로 썼던 건지 그냥 있던 건지도 모르겠는데 버리질 못하겠어. 어머니가 만든 국수를 아내가 맛있다고 했었거든. 한 번은 진짜 맛있다고 그 말 듣고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왜 하필 국수였을까? 아직 아내 번호를 못 지웠어. 지우면 진짜인 것 같아서. 애 이름은 아내가 정하기로 했었는데 내가 뭘 골라도 아내 취향이 아닐 것 같아서 그냥 아내한테 맡기기로 했었는데 어머니한테 화가 나야 하는데 보고 싶어. 어머니가 탄다. 판결문은 징역 17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이불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녀는 기어다니며 외쳤습니다. 무서워.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치료받아야 할 질병입니다. 당신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구조 신호를 듣고 있습니까? 2013년 대구의 비극은 끝났지만 같은 균열은 오늘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건 이면의 기록과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를 계속해서 조명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